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과 공약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416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은 491억여 원, 교육감 선거는 648억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6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공모전 심사 결과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언론 부문 대상,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2명 등 모두 54명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1, 2차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지 후보 선택 시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과 공약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 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으로는 정당의 정견, 정책, 지지한 지역구 후보자와 같은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 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투표일 3주 이상 전,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는 투표일 1주 전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74.1%로 가장 높았고 기초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순으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보다 관심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표에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개인적인 일, 출근 등의 순이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64.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58%가,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45.8%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22일까지 1: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416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선거비용 지출 내역은 선거통계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416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491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8억 9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61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48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5명의 후보자가 총 26억 4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선관위와
구시 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 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와 지방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비용 축소 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지출과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집중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 모습,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나타내는 모습 등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부문과 현직 사진 기자가 참여하는 언론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제출된 작품의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언론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고 입선 20명, 특별상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은 7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상은 각 5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최영 아나운서, 혹시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제헌절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날이기도 하죠. 네, 저도 그 아쉬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처음 제정돼 공포됐는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이 만들어졌습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됐잖아요. 헌법 없이 선거가 실시된 건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1인 1표의 보통선거로 실시된 선거가 50총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50총선거로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를 구성했고 재헌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은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가들이 임시헌장을 제정해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 임시헌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수립의 근간이 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당시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통치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임시헌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근대적 헌법 체계를 갖춘 최초의 헌법입니다. 이후 몇 차례 바뀌긴 했지만 민주정치체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된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말했었잖아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영화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크네요. 말씀하신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며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란 형태를 취함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란 단어가 좀 낯설어요. 어떤 의미가 담긴 거죠? 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친 말이군요. 네,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민주주의와 구성원에 의해 결정된 임기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공화주의를 합쳐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요. 국민 전체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차영 아나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헌법 제1조 1항을 기억하셨으니 혹시 2항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이 항은 기억이 날 듯 말 듯 아리송하네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기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 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을 이끄는 권력의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걸 헌법으로 명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국정을 지속시키고 더욱 발전된 국가 운영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걸 헌법 제1조 2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헌법이 있을 텐데요. 다른 나라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고유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국가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저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민주주의 하면 생각나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헌법적 규범이 주로 관습법으로 정해진 불문 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헌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일반 법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영국의 헌법 이야기를 하면 대헌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헌장이 뭔가요? 네, 영국의 대헌장은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왕의 독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글로 작성한 걸 말합니다. 이 대헌장은 시대 상황상 귀족 중심의 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만든 법으로 근대 헌법의 바탕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 미국의 헌법은 어떤가요? 네, 미국 헌법은 1787년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제정됐습니다. 각 주의 대표 55명이 모여 논의한 끝에 헌법을 만들었고 이 헌법이 바로 미국 연방헌법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며 대통령과 정부의회가 서로 견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헌법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요. 실제 삶에서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헌법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선거사, 정당사, 선거관리위원회사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개 구입은 선거사 등과 관련된 고품위의 행정 박물 자료를 발굴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희귀 자료를 확보해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18일까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2022년도 2분기 기탁금 2,033만 5,160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973만 7,770원, 국민의힘 877만 6,290원, 정의당 138만 4,080원, 기본소득당 15,350원, 시대전환 14,970원, 민생당 40만 6,700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선거관리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의실 방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임무, 선거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선거장비 시연 등을 통해 투개표를 경험할 수 있는 선거 홍보관 체험, 선거, 정당 도서 자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선거도서관 견학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의 초중 고등학생과 일반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견학 희망일 14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선거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연수 신청은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체험 과정과 대학생 정치참여, 여성 정치참여 연수 등 일반 유권자 과정, 다문화 가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참여 도움 과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1월 30일까지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하반기 선거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선거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나 대학 교수,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 선거 정치제도 관련 전문가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논문 공모는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논문은 선거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답지만은 않은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사람, 플로리스트 김유아라고 합니다. 플로리스트가 이 플라워 플러스 아티스트를 결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가지고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꽃집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플로리스트들이 하는 일이고요. 웨딩홀 장식이라든지 근조, 돌잔치라든지 그런 파티 플래너 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플로리스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플로리스트를 한 15년 정도 했고요. 원예 치료라든지 원예 수업이 필요한 데를 제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꽃이라든지 식물을 가지고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소근육 발달, 그러니까 꽃꽂이도 꽂고 아니면 흙을 만져보고 해서 오감도 만족되고 생화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허브라든지 향기를 맡게 되면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되게 수강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세요. 좋아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두드림 학교라고 초등학교에서 그 마음이 다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저도 이제 가가지고 원예 치료를 했었는데 항상 제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제가 더 힐링을 많이 받았죠. 백조가 이렇게 위에 호수 위에 잔잔하게 멋있게 떠 있잖아요. 하지만 발은 막 열심히 휘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플로리스트도 힘도 세야 되고요. 이게 물건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시즌 때는 막 꽃도 엄청 많이 들어야 되고 남자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저는 그러니까 꽃 만지는 것도 참 좋고 뭐 식물 만지는 것도 좋기 때문에 천직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고 싶고.
외국에서는 그래도 원예 치료가 많이 보편화되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딱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원예 치료를 이렇게 플로리스트 국가 자격증처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